네, 지금 오후 1시가 되었고요. 문화 다양성과 아시아 그리고 접점의 현상과 갈등 회의 세션 1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 중앙에 있는 중앙대학교 캠퍼스이고요. 지금 현재 캠퍼스에서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 계시고요. 본 학술대회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본 회의는 영어와 한국어 두 언어로 동시 통역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언어로 통역된 언어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은 줌 아래에 통역 버튼을 눌러서 언어 세팅을 꼭 하셔야 함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So for English speakers, please be sure that you turned on the interpretation button on the. 네,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 참석자분들께서는 줌 하단에 통역 버튼을 누르시고 통역 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세션 1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1의 사회는 중앙대학교 철학과 김성규 교수님께서 맡아주셨고요. 저는 이제 사회를 김성규 교수님께 넘기고 잠시 저기로 물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선규입니다. 이제 소속은 철학과가 아니라 중앙대학교 다빈치 교양대학입니다. 오전에 기조 발표가 좀 포괄적인 문화 다양성과 관련된 포괄적인 논의를 했다면 이제 오후에는 좀 세부적인 논의로서 이제 갈등과 통합에 관한 것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발표 맡아주신 분은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인류학과의 김도혜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반이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씩 발표해 주시고 그리고 30분 정도의 토론 질의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도혜 교수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저 방금 소개받은 김도혜입니다. 화면부터 먼저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20분 발표라고 소개를 받아가지고요. 조금, 일단, 너무 또 발표가 길면 지루할 수 있으니까 네, 시간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방금 소개받은 김도혜라고 하고요. 저는 지난 한 2년 전부터 국내 대학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은 그 연구들 중에 하나고요. 이제 아직 발표되지 않은 논문, 지금 연구 중인 연구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 연구를 하게 된 것은 사실은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인 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들이 학업 중에 캠퍼스 바깥, 특히 이제 노동시장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고 경험하는 어떤 다양한 차별의 양상을 살피고 이들이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차별에 맞서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정체성 협상 전략을 펴는지 밝히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국내 대학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의 수는 최근 들어서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현재 15만 명이 이상 있고요. 2011년에 비하면 한 70%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6년에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긴 이후로는 매해 15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외국인 유학생이라고 하면 어학연수생하고 학부 대학원생들을 모두 합친 숫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물론 예상하시겠습니다만 다소 감소하긴 했습니다. 2020년부터 2년 연속 감소하긴 했는데 그 수치가 4.9%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적별로 보시면 이것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중국 유학생들이 가장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제 베트남, 몽골 이렇게 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은 이 연구에서 밝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중국 출신 유학생들의 수는 날이 갈수록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서 그 자리를 베트남, 몽골 그리고 최근에는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들이 이제 메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이번 연구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중국 출신 유학생들이 주로 서울권 소재 대학에 밀집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몽골, 베트남 그리고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은 지방 대학에 분포되어 있는 비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대학에 아시아 국가 출신의 유학생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연구들은 기존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많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연구들은 비슷한 것을 원인으로 이제 지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 대학에서 정원 외로 이제 유학생이 정원 외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정원 외로 분류될 수 있는 이들 유학생들을 유치해서 학교의 이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야 되는 문제. 그것 때문에 특히 지방 대학에서는 더더욱이나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학금 지급 혜택 같은 것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동시에 한국 유학이 서구 대학이나 다른 뭐 싱가포르나 홍콩 대학에서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의 한국 유학을 통해서 외국 대학의 학위를 얻고 동시에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조금 더 좋은 월급이 높은 일자리를 구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한국어라는 자본을 획득해서 조금 더 이제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아시아권 국가 출신 청년들의 열망이 같이 교차해서 이렇게 아시아 국가 출신의 유학생들이 국내 대학에 많아지고 있다라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이 연구는 이 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조금 흥미로운 위치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들이 어쨌든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이라는 지위가 갖고 있는 어떤 잠재적인 계층적 우월성과 향후 한국 문화를 알리는 어떤 외국인으로 활약할 것이라는 한국 사회의 그 국가주의적인 기대감이 같이 맞물려가지고 한국 사회가 이들을 다른 외국인 노동자나 난민, 결혼 이주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대우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점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인종이나 출신 국가에 따른 한국 사회 이주민 차별로부터 온전히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들이 캠퍼스 바깥, 특히 노동시장에서 아주 다양한 종류의 한국인들을 만나면서 어떤 식의 차별을 경험하는지 그거를 밝혀보고 또 그에 따라 이들이 어떤 정체성 전략을 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것 자체가 곧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주민들을 어떻게 다층적으로 차별하고 있는지를 밝히는데 유효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또 하나의 그 목적이 있다면 유학생을 단순히 교육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초국적 이주를 택한 학생 이주자로 보는 기존의 그런 편협한 시각에서부터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열망을 가지고 한국을 선택하는 학생이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생활인으로 이들의 모습을 새롭게 그려보고 싶은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이루어진 심층면담 18명에 대한 심층면담 자료를 통해서 분석이 되었고요. 주로 경상북도, 전라남도 지방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과 학부생에 대한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 몽골 학생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뒤로 이제 필리핀, 방글라데시 출신 학생들도 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생 5명 중에 2명만이 전 학기 4년간의 전체 이제 장학금을 받고 들어온 케이스고 나머지는 전부 자비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터뷰 자료들을 통해서 유학생들이 어떻게 학업 중에 노동시장으로 들어가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노동시장에서 어떤 노동을 하는지를 알아야 이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이해하는 데 조금 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어떤 이유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든 간에 굉장히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들 대다수가 당연히 어학연수생으로 입국하는 경우들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한국어에 굉장히 서툽니다. 당장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한국에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는 같은 국가 출신의 에스닉 커뮤니티에 의존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경우들이 초창기 한국 입국 초기에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었습니다. 또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본국 친구들도 역시 한국어가 같이 서툰 어학연 수생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특히 몽골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자를 중심으로 한 에스닉 커뮤니티가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지역 사회에 있는 이런 에스닉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들의 소개를 받아서 노동시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몽골 출신의 20살 학생은 어학연수생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울산에 있다는 친척에게 페이스북을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공장으로 들어간 케이스인데요. 이때 친척은 한국에서 10년, 15년 넘게 이주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친척이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이렇게 이제 범에스닉 커뮤니티를 통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다소 저임금의 저숙련 노동시장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기 때문에 조금 더 특징적인 것들이 드러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어쨌든 학교도 가야 되고 온라인으로 이러더라도 접속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노동을 좀 선호하는 경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능하다면 공장보다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9 to 6 이런 식으로 딱 매여 있기 때문에 공장보다는 농사일, 계절별로 또 시즌별로 이제 옮겨 다니면서 시간을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그리고 모텔 청소는 밤에 하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고요. 그거 외에 서빙, 설거지, 그리고 퀵 알바, 퀵 배달 같은 일들을 시간적으로 조금 더 여유를, 그러니까 그나마 자유롭게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 역시 노동시장이 굉장히 성별, 국적별로, 한국어 수준별로, 그리고 입국 시기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특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어가 서툰 입국 초기에는 전적으로 에스닉 커뮤니티에 의존을 하던 것과 달리 한국어에 조금 능숙해지면 벼룩시장을 본다거나 알바몬을 다운받아서 본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었고요. 입국 시기별로는 이건 지역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인터뷰를 주로 했던 경상북도 같은 지역에서는 이제 학교가 모여 있는 좁은 공간에 여러 학교가 모여 있다 보니까 이제 유학생들의 숫자가 갑자기 급증을 하게 되면서 그 지역의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완전히 고갈되어 버리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학생들이 먼 지역으로 차를 타고 한 2-3시간까지 나가야 되는 먼 지역으로 단체로 버스를 타고 나가서 주말에 원정 알바를 하는 그런 특징들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국적별로 살펴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하면 몽골 출신의 남자 유학생들이 전적으로 이삿짐 알바를 시장을 이제 점유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실제 면담의 인터뷰 연구에 참여한 몽골 학생들이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만 사장들이 말 안 하면 외국인인지 모르는 몽골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몽골 사람들만 이삿짐 알바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삿짐 알바를 하는 중간에는 전화를 못 받게 한다고, 전화를 받으면 이제 한국인이 아닌 게 티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한국인으로 오인 가능한 몽골 출신자들만이 한국인의 재산에 손을 대는 이삿짐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인의 인종적인 편견이 특정 국가 출신의 유학생들에게 특정한 노동 시장을 열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의 경험들을 유학생들이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응한 많은 유학생들은 한국 사회 인종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한국 사람들이 인종과 특히 출신 국가에 따라서 다르게 대우한다는 것에 굉장히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특히 이제 방글라데시 출신의 파라즈 같은 학생이 굉장히 이제 내러티브에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파라즈라는 학생은 이제 4년 전체
석사과정 전체 장학금을 받고 들어온 케이스고 스스로 굉장히 중산층 이상 가정의 출신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있는 학생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자기가 거기서 자기 차를 몰고 끌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그 학교에 이제 한국인 교사가 너 이 차 유지할 수 있는 거냐고 물어봤다고 물어봤다는 이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당시에 그 사람의 표정, 억양들을 종합해 봤을 때 네가 여기서 차를 사고 유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듯한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확실히 받았다고 분개했습니다. 이 친구는 여기 앞부분에 있는 인터뷰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유학생이라는 말은 곧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그런데도 출신국의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서 나의 수준을 그냥 결정해버리는 한국 사람들의 인종주의가 문제라는 그런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뭐 흡사한 이야기들은 여러 그 인터뷰 자료에서 여러 학생들의 인터뷰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났고요. 인터뷰 자료 안에는 학교 안에서의 경험도 공유하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흔하게. 특히 뭐 예를 들면 아주 흔한 예로 한국인 교수나 또래 친구들이 뭐 서구 학생들한테는 친절하게 대하고 멘토링도 서로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나랑은 멘토링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뭐 지적들은 아주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었고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학교 안에서 경험했다고 하는 경우 그리고 학교 안에서의 어떤 분노의 경험들은 노동시장,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캠퍼스 안에서는 어쨌든 모두가 학생일 거라는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노골적인 인종주의에 기반한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또 교내에서는 매우 슬픈 현실입니다만 많은 학생들이 한국인들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교류를 할 기회 자체가 없다. 별로 그냥 수업 듣고 나오는 거 말고는 별로 교류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떤 차별을 경험할 기회 자체도 사실 많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학생들이 인터뷰에 응한 학생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아르바이트 현장에 들어가고 있고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동시장에서는 또 완전히 다른 형태의 한국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지금 몽골에서 온 코코라는 유학생의 내러티브인데요. 이 학생은 학부부터 박사까지 한국 사회에 있기 때문에 10년 넘게 한국에서 유학생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공장일부터 농사일, 뭐 통번역 일까지 아주 다양한 형태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한국 사람을 만난 경험이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면담 내용을 보면요. 일단 내가 몽골 사람인 걸 알면 한국 사람들은 대뜸 돈 벌러 왔지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유학생이라고 하면 학생 이러면서 조금 좋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할 말은 웃긴 게 외국인의 신분에 따라 말이 달라진다. 노동자한테는 누구누구 갔어? 이렇게 반말을 쓰고 유학생에게는 누구누구 갔어요? 라고 쓰고요. 외교관이나 사업가 같이 한국에 이득이 될 만한 사람들한테는 갔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을 저한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병원 같은 데 가면 대놓고 외국인 신분증부터 보여주면서 거기에 체류 자격 D2 유학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강조해서 내가 그 병원에서 최대한 차별을 받지 않는 형태의 그 자신의 유학생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코는 한국 사회 여러 층의 차별이 있고 같은 비서구 비영어권 이주민 가운데서도 유학생에 비해서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차별이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본인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것을 모든 유학생들이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비서구 비영어권 출신 비서구, 비영어권 출신 이주자가 유학생의 신분으로 만나는 한국하고 노동자의 신분으로 만나는 한국이 다르기 때문에 몽골, 베트남 출신의 많은 유학생들이 유학생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이 나빠지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베트남에서 온 꾸엔 같은 경우는 내가 여학당에 다닐 때에는 유학생이다 그러면 그래도 다들 어느 정도 반기는 기색이라도 있었는데 요즘은 유학생이라 그래도 돈 벌러 왔지
없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꾸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너무너무 큰일이다라는 우려를 인터뷰에서 많이 표했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최근 어학연수생 비자나 학생 비자로 들어왔다가 소위 사라지는 유학생 수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언론들이 학생 비자로 위장해서 불법 이주해서 들어온 불법 이주자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면서 이런 우려들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비서구 비영어권 출신의 이주민으로 그나마 인간다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유학생이라는 신분마저서 방패막이 못 되어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협상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시아권 유학생들은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이주 노동자로 자신이 경험한 차별과 폭력의 기억을 기술함에 있어서 실망감이나 분노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오히려 배움의 키워드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경향성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학생 정체성을 스스로 재확인하면서 노동 현장에서의 불합리한 경험을 어떤 일시적인 것, 아주 잠시 경험하는 것, 노동자가 아니니까요, 학생이니까 일시적인 것으로 치부하거나 학습의 일부로 치환해서 극복해내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몽골 출신의 만다 같은 학생은 원정 아르바이트 2시간씩 이제 버스를 타고 가서 원정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무척 힘들고 고되기는 합니다만 집에서 몽골에 있었으면 집에만 있으니까 못 컸을 것이다. 이 노동을 통해서 인내심과 독립심을 배울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거의 이제 특히나 이제 상대적으로 어린 편에 속하는 20대 초중반의 유학생들의 인터뷰에 예외 없이 등장하는 이제 독립심, 인내심, 자립심, 경제관념을 배운다는 키워드를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전략은 아주 이제 대놓고 유학생의 정체성을 이용하는 전략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몽골에서 온 산사르 같은 학생은 이제 모텔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제 주인하고 싸워가지고 이제 쫓겨난 상황이었는데 이미 일한 2주치 월급을 못 받고 그냥 이제 도망쳐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일당이 4만 원이고 한 60만 원 되는 돈인데 그게 너무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가서 15일치 일한 거 달라고 했는데 못 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잘못했다고 빌면서 그래도 주지 않으니까 무슨 수로든 돈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학생이다 라고 밝히면서 등록금이 필요하다. 이 돈 없으면 학교를 못 다닌다라고 사정을 해서 결국 그 돈을 받아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경험 이후로 산사르는 완전히 학교를 떠나서 지금 이제 미등록 이주자로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와 인터뷰를 할 때는. 그리고 또 일단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유학생인 것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협상을 하고 있지는 않았고요.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감추는 작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엔투야라고 하는 몽골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은 한국 대학의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이었었고 본인이 교사 출신으로 굉장히 이제 엘리트라는 자부심이 강한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횟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한국 남성들이 예쁘다, 뭐 시간이 있냐, 같이 뭐 술 먹자 이런 이제 희롱을 당하게 되면서 굉장히 붕괴하는 경험을 했었는데요. 너무 불편하고 끔찍했고 하지만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아무에게도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이고 뭐 이런 신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특히 같이 일하는 몽골 그 식당에 있는 같은 식당에 있는 몽골 사람들에게도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오히려 의도적인 감추기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자존심을 지키는 수단이었을 뿐 아니라 진짜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진짜의 나를 육체노동 현장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실 학생 이주자는 그동안 그 유학 연구에서 글로벌 문화자본 습득을 통해서 계급 재생산에 열망하는 중산층 이상 출신자로 인식되는 경향성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사센이 말한 상하층
회로라고 한다면 상층 회로 이주자로 분류되는 경향성들이 많았고 이주 노동자와 분리해서 보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한국과 같은 비서구 신흥 유학 목적국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경험들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저임금 저숙련의 질 낮은 일자리로 들어오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구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유학생과 노동자를 바라보는 차별적인 시선과 대우를 어떻게 이 학생들이 역으로 이용하면서 협상을 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하는지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결국 학교를 산사라는 그만뒀고요. 엔투야 같은 경우는 남편이 입국을 해서 자기 대신에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들어가면서 그 노동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대학과 정부가 유학생이자 노동자일 수 있는 이들의 이중적인 정체성을 인정하고 또 나아가서 한국 사회가 이주민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차별적인 시선을 거둘 때만이 의미 있는 한국 사회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도혜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 기조 발표 때처럼 질의응답을 한꺼번에 모아서 할까 했는데 일단은 들어온 질의가 있어서 두 가지 정도만 지금 질의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질문을 드리고 추후에 또 한번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요. 한국 학생뿐 아니라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자들도 서구권이 아닌 아시아권 유학생들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이 매우 낮고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교수들도 이제 그런 일이 있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교수자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나 정책적인 노력이 있을까요? 라는 질의가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건 몇몇 대학들이 좀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대학별로. 그러니까 유학생 수가 특히 많은 대학의 경우에는 뭐 교수자들을 위한 어떤 뭐 작은 형태의 워크숍 같은 것을 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뭐 교육부 차원이라던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교육부 차원이나 국립국어원 차원에서 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수자를 대상으로 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저는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유학생들을 그냥 약간 유치와 관리의 대상, 안타깝습니다만 유치와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경향성이 정부나 대학에서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역시 좀 앞으로 많이 수정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두 번째, 그러니까 오후 발표 첫 번째 세션은 구체적인 사례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질의는 발표 내용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하나 들어왔는데요. 서구 역사 속에 구성된 인종주의, 즉 백인 중심주의나 일제 식민지나 미국 점령이나 냉전 체제 등으로 형성된 한국 인종주의 간의 유사성과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느끼는데요. 오늘 발표문의 사례들은 국적을 빼고 보면 서구 국가에서 유학한 아시아권 유학생들의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적 인종주의의 특징적인 문제나 이로 인한 한국 아시아 유학생 경험의 특수성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지금 김도혜 교수님께서도 미국에서 공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보셨던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지금 좀 고민 중이어서 어떻게 만족하실 만한 답변을 지금 제가 여기서 할 수 있을지는 아직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긴 한데요. 일단 제가 볼 때는
들어가는 일단 한국 학생, 그러니까 서구에서 경험하는 한국 학생들의 경험, 예를 들어 한국 학생들의 경험이라고 하면 들어가는 노동시장에 따라 물론 좀 차이가 크긴 하겠습니다만, 어, 음, 어, 근데 이제, 어, 조금, 글쎄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 한국 학생들이 들어갈 수, 그러니까 학업 중에 들어갈 수 있는 노동시장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노동시장은 조금 더 뭐라고 하나요? 암시장이라고, 소위 말하는 불법 시장이 굉장히 뭐라고 하나요? 많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루트도 굉장히 많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원정 알바도 갈 수가 있고, 다 이거는 그 법에 한국에서 한국 정부가 정한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이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폭이 굉장히 넓고 들어가는 노동시장의 어떤 성격 같은 것도 굉장히 확연히 굉장히 넓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미국에서 한국 유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노동시장보다도 오히려 더 훨씬 넓고 훨씬 방대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 차별의 경험을 좀 더 다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조금 드는데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그것에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가 수집한 자료들을 조금 다시 한번 분류해보는 작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로 그 만족스러운 대답은 아닐 것 같은데 좋은 앞으로 조금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사례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뭐 이따 나중에 또 그 질의할 수 있는 세션 1에 대한 전체적인 질의 시간이 또 아마 주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때까지 좀 이렇게 보충해 주셔도 좋고 한번 고민하셨던 것 뭐 이렇게 좀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시면은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이제 두 번째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이시고 섹슈얼리티 연구 분야를 아주 활발하게 연구하고 계신 이나영 교수님의 두 번째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사회학과에 있는 이나영입니다. 제 목소리는 잘 들리세요? 네. 예, 잘 들립니다. 네, 저는 women's studies를 전공을 했고요. 석박사로.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사회학과에 있습니다. 원래 학부에서는 영문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다른 학제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다른 선생님과 달리 저는 어떤 특별한 연구 질문을 가지고 하진 않았고 오히려 앞부분에 하신 선생님들처럼 조금 전반적인 내용을 좀 기술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기간도 보면 좀 긴데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훑는 작업을 소개하게 돼서 좀 송구하기도 하고 이 가운데서 제가 가진 질문들을 오늘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발표문이 PPT여서 정말 또 송구하고요. 그리고 이미 공유한 발표문의 큰 원칙은 바뀌지 않았지만 약간의 디테일이 변화했다는 것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참 이게 타임 스페인이 한 4, 50년을 다루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지금 최근에 이제 백래시 현상 보통 그 백래시 현상의 근본 원인이 최근에 뭐 땡땡 급진적이고 과격한 페미니스트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단은 초점을 맞추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페미니즘 역사 혹은 운동사에서 서구는 크게 이제 몇 가지 웨이브, 그러니까 헤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단어를 쓰면서 이제 시기적 구분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연구자마다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긴 합니다. 세컨 웨이브로 끝났고 세컨 웨이브가 1막, 2막, 3막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낸시 프레이저 같은 분이 그러시죠. 어떤 분들은 이제 최근에 온라인 중심으로 하는 페미니스트 흐름까지 해서 포스 웨이브, 즉 4차 혁명의 어떤 물결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한국을 그럼 어떻게
시기적 구분을 할 것인가도 역시 아직 한국 내 연구자들 사이에 무슨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실제로 여기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드 웨이브가 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프레이저식으로 하면 세컨드 웨이브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듯 굉장히 페미니즘이 가시화됐다. 그러니까 주목의 대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이전에는 그냥 여성 운동이었다든지 학문적으로 보면 여성학이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좀 그렇게 뭐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어 이름인 페미니즘의 단어를 본격적으로 들고 나오면서 아주 가시적이고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이제 우리가 변곡점을 강남역 살인 사건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2016년에 이 강남역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후에 새로운 페미니즘의 신자로 등장했고, 그러면 그들의 어떤 주장이나 운동의 내용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질문이 있었고요. 동시에 이때부터 등장한 단어가 놀랍게도 이제 영어로는 미소진인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될 때 이제 여성 혐오라고 번역되면서 여자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이런 논쟁으로 가고 여성 혐오가 있다면 남성 혐오도 있다. 사실은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런 단어는 이제 쓰지 않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두 개가 마치 대립적인 양상을 보이는 현상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면서 여자 남자들이 이제 싸운다. 남녀 갈등, 젠더 갈등의 단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에 등장합니다. 그전 시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여성이 사회적 약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심지어 보수층 남성들도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약자에 대한 관용성이나 뭐 이런 관점에서 여성을 많이 봤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언론이 프레이밍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19년부터 소위 20대 남성들의 반페미니즘 성향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정치권이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이후에 우리가 이제 백래시 혹은 역풍이라 하는 현상들이 아주 다각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온라인 안에서만 일어나는 특정 땡땡 일배류의 사람들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지금 대선 국면에서까지 이슈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심지어 지난번 대선에서는 대통령 후보들에게 보낸 질의서에 보면 당신은 페미니스트입니까? 뭐 여성 정책의 공약이 무엇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질의를 했다면 이번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그 여성 단체들의 질문의 대다수 공통 분모는 당신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할 것입니까? 입니다. 이 폐지를 주장한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제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죠. 굉장히 복잡한 국면에 도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질문에 모든 것을 제가 오늘 답한다기보다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아이디어나 뭐 또는 역사를 나누는 수준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2000년 이전에 한국 여성운동은 어땠고 2000년대가 되면서 어떻게 변화했고 그리고 최근에 변화한 여성운동의 양상과 내용은 무엇이고 여기에 대응하는 이제 소위 백래시 혹은 이대면 현상은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정도만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여성운동, 진보 여성운동의 역사를 뭐 일제 강점기부터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집합적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조직화의 역사로 본다면 우리가 보통 80년대 민주운동 과정에서 보고 있죠. 이 가운데 당시에도 독재 체제에 저항하면서 내부적으로 민족 민주 운동과도 갈등적인 양상을 보였습니다. 물론 협력 양상이 더 컸지만요. 근데 이 가운데 이 갈등이 꼭 나쁜 건 아니었고 그때는 이게 여성 운동을 부분 운동으로 본다든지 여성 의제를 사소한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으로 독립 조직을 만들고 독자 운동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주장이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한국 여성 운동을 대표한다고 하는 전국 단체들이 이제 차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 시기를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제 서구 같은 경우는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이 시작될 때가 이제 60년대 후반인데, 뭐 유사점과 차이점일 수 있는데요. 네, 그 당시 출발했던 서구 사람들이, 서구 페미니스트들이 대부분 이제 진보 학생 운동권 출신이었고 반인종 운동, 인종주의 운동을 했고, 그러니까 흑인 민권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반제국주의나,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베트남 전쟁이 있었으니까 반제국주의 운동, 반전쟁, 그러니까 평화 운동.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자본주의, 이제 그 당시 이제 신좌파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자본주의 모순을 얘기하는, 그래서 반자본 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을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이 생겼는데요. 우리는 이게 이제 뭐 역사가 항상 순차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론도 순차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니까 그런 이제 낙차 사이에서 막스주의, 사회주의, 제3세계 페미니즘 혹은 자유주의 페미니즘, 뭐 급진 페미니즘 등등의 각종 페미니스트 이론들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들어왔다는 게 이제 무작위로 수입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 당시 운동했던 분들이 필요한 어떤 정치적 아젠다나 페미니스트 아젠다를 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독서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기존 운동권 조직의 흐름하고도 좀 연결이 되긴 해요. 아무튼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여성의 경험과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 특히 이제 성적 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 굉장히 컸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의 문제라고 보통 생각해 그렇지가 않고 출발할 당시부터 여성에 대한 아내 구타 문제를 다룬 한국 여성의 전화라든지 나중에 뭐 성폭 상담소 이제 본격적으로 성폭력의 단어를 들고 왔죠. 이제 이런 단체들이 등장하면서 성폭 특별법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가정폭력법, 뭐 성희롱 관련 법 제안들이 되는데 이 당시가 90년대가 또 흥미로운 것은 이제 소위 글로벌 페미니즘, 국제 여성 인권 운동들이 이제 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아젠다들이 국제사회의 아젠다들과 공명하는, 특히 대표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제가 밑에 잠깐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이 인간 디폴트인 상황, 뭐 지금도 크게 다르다고 저는 보지 않는데요. 이 상황에 집합적 여성 운동을 조직화해내고, 그리고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압축적 법제도 개혁을 이뤄냈다. 거의 한 10년 안에 서구 여성들이 한 100년, 200년에 걸쳐서 만들어낸 그 법제도를 거의 토대를 닦았다. 사실은 형태는 거의 완성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디테일에서는 문제가 많고 해서 계속해서 개정이 되고 있지만요. 그래서 대단한 시기가 이제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2000년대가 되면 특징적인 게 결국은 이전의 여성운동은 어쨌든 우리나라 여성운동도 탈식민주의나 반제국주의나 평화운동이나 뭐 반자본주의 운동과 연결되어 있었다고 본다면 이제 이때 진보 정권이 수립되면서 소위 말해서 땡땡 친여성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한 10여 년간 운동했던 분들 중에 상당수 혹은 대표성을 띈 분들이 정치권 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죠. 우리는 이들은 이제 페모크라치라고 합니다. 이게 꼭 부정적인 언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북유럽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체로 성향이 그런 페미니스트 운동을 했다가 이제 정치권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것도 문제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시민사회가 협력적 관계를 이제 이전에 갈등적 관계였다면 협력적 관계가 되는데요. 물론 이것은 페미니즘 안에서도 굉장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운동이 제도화됐다. 그러니까 급진적으로 비판해야 되는데 그 비판의 칼날 혹은 정신이 상실됐다. 이런 논쟁에 휩싸이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시기에 이제 여성부, 지금 논란이 되고 여성부, 여성가족부인데 이제 여성부였죠. 처음에는. 여성가족부가 되는 거는 노무현 당시에 지은희 장관 때입니다. 그리고 오랜 수건이었던 또 성매매 특별법, 이전에는 윤락행위 방지법이었잖아요. 이제 그게 없어지고 성매매 특별법으로 만들어지고 정말 오랜 수건이죠. 이제 서구 역사에 참정권 운동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호주제 폐지 운동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50년 이상 진행된 호주제 폐지 운동이 이제 마침내 성과를 이루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특징이 결국 이제
신자유주의 체제가 본격화됐다는 거잖아요. IMF 이후에. 이제 사실은 여성 노동시장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데 이 신자유주의 체제가 서구처럼 뭐 이제 봉건 가부장 제도가 어느 정도 물러가고 자본주의 체제 위에서 올라선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봉건 가족주의 유죄가 강력하게 있고 거기에 신자유주의 주체의식이 아주 모순적으로 착종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가부장제 자본주의 모순적 결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서구의 이론으로 치면은 90년대 서구 이론을 풍미했던 포스토리오의 이론, 교차성 이론들이 막 이제 쏟아져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분석을 해보면 거의 압도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특히 포스토리오의 이론이 이제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현상과 이 4번, 즉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변화가 이제 본격화되는데요. 이때 이제 신자유주의 체제의 양날의 칼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결국 이제 개인의 어떤 능력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성성보다는 어린 시절부터 차별받지 않고 자란 여자들의 약진이 시작되고 저는 이제 이 역풍의 시작이 이때부터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섹슈얼리티 부분에 보면 성매매 특별법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있고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기니까.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좀 크게 갖고 왔는데 윤락행위라는 윤리적으로 스스로 타락한 행위. 누구냐? 성을 판 사람. 그러니까 매춘녀라고 그랬죠. 옛날에 창녀.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법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비난이 깔려있는 법이죠. 그리고 실제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때도 이 여성들에게 집중됐었는데요. 낙인화가 굉장히 심했고 이제 이 용어를 바꿨다. 용어 바꾸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게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뭐 자연스러운 성적 욕망의 문제도 아니고 구조적 차별의 문제다라고 본 거 굉장히 선진적인 관점이었죠. 그리고 이거는 성매매, 사고 파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구조의 문제니까 제3자 관계고 여기서 이제 사실은 피해자 요 사이에 있는 거죠. 구매자와 알선자 혹은 이제 그 업주 사이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범죄 행위다. 그리고 그들은 피해자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했다는 게 굉장히 크고 우리나라의 특징이 이제 그러면 이거 유사한 법들이 서구에 있지 않냐?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법의 틀이 됐던 게 당시에 스웨덴 법인데요. 물론 그 법을 완전히 그때 가져오지 못했어요. 여전히 아주 우리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일천할 때였기 때문에 아주 모순적으로 만들어진 법이에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은 뭐였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게 진보 운동을 하면서 늘 국가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였기 때문에 성매매 방지에 국가의 책임을 명시했다는 겁니다. 이런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예.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조사하고 교육을 받고 지금 여러분들 다 성매매 예방 교육 받으시잖아요. 이제 이게 국가의 책임이고 이게 지자체까지도 이제 책임으로 명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 지원 체계, 이 시스템을 체계화했죠. 이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죠. 이 부분은 이제 사회복지 영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법이 이제 2000년대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동시에 성평등 특별법도 이제 계속해서 개정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요때 이제 친고죄가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성폭력의 객체 대상이 보통 부녀자였는데 이제 사람 뉴트럴하게 변했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제가 정확하게 이제 이명박 정권입니다. 이명박 정권 때 땡땡 소위 묻지마 살인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걸 절망범죄라고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명명을 시작했고 거기서 더 나가서 이건 젠더 폭력이다. 이제 이런 젠더 폭력이란 단어가 구체화된 게 이제 요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한편으로 이제 이 신자유주의 체제 이제 우리가 내가 주체감을 어떻게 형성하고 표현할 것인가 하는 데서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성적 주체 측면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성적 대상이 됐거나 아니면 수동적 성적 어떤 쾌락을 누렸다라고 이해되던 당시에 여성도 당당한 성적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고 이 배경에는 성에 대한 상대적으로 개방된 사고관이 있고 뭐 러브 모텔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음란물 담론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아주 모순적으로 성적 주체라는 개념들이 확장되기 시작해요. 근데 동시에 요때가 이제 일베나 소라넷이 사실 본격화되는 시기예요. 보통 이제 소라넷 일베가 최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2000년대 초반부터 확장이 되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편으로 이제 역풍이 제가 아까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땡땡, 소위 걸걸, 뭐 년여 시리즈들이 요때부터 등장하는데요. 뭐 알파걸은 뭐 이렇게 나쁜 단어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파맨이란 단어는 없듯이 남자들이 학업과 리더십에서 우수한 성취를 보이면 그건 이제 뭐 땡땡, 뭐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거지만 여자들이 그렇게 보이는 건 이게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명명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성들이 이런 학업과 리더에 굉장히 약진한 여성들이 결국 결혼이 미뤄지니까 이제 이때부터 사실 저출산 담론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결혼 안 한 여자들에 대한 약간의 그때는 아주 노골적이진 않았어요. 어쨌든 골드미스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데 이게 조금 지나면서 된장녀, 뭐 김치녀, 뭐 이런 여녀녀 이제 본격적으로 낙인하고 비난하는 단어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게 남초 커뮤니티에 출발해서 언론에 이제 주류 언론에까지 확장돼서 아마 뭐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된장녀는 특정 집단을 얘기했다면 허영심 많은 여자들 그래서 이쪽 여자들을 갈라치게 하는 단어였다면 김치녀는 이제 대한민국 여자를 보편적으로 일컫는 단어가 되죠. 이때 등장한 게 무슨 뭐 스시녀 뭐 이런 단어들도 같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국가의 여성들을 또 집단적으로 비하하고 낙인화하는 단어들도 같이 등장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2015년이 되면 이제 메갈리아가 드디어 등장하는데요. 메갈리아 관련해서 논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한 전략 때문에 지금까지도 상당히 이제 메갈리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러링을 했죠. 그러니까 남성들이 수많이 쏟아냈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쏟아냈던 여성 비하, 모욕적인 발언을 돌려주는 방식. 그러니까 패러디하는 방식으로 이제 소위 여초 커뮤니티를 만들고 여기서 이제 이 단어들을 퍼뜨리거나 이 내용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배경하에 강남역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 강남역의 한 노래방 건물 안에 노래방이 있는데 그 화장실이 그 건물 안에는 있지만 노래방 안에 있지 않고 그 계단에 있는데요. 남녀 공용 화장실이죠. 거기서 한 여대생이 여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살해한 남자가 이제 있고 여기서 무참하게 정말 칼에 찔려서 살해를 당하는데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놀라웠던 것은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보였던 그림 중에 보면 여성 혐오, 여성 살해 이제 국가가 혹은 사회가 답해야 된다라고 하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모하러 갔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추모하러 가고 집회를 하고 이렇게 이제 쪽지를 쓰고 뭐 각종 이제 추모 관련된 어떤 행사, 그러니까 의례들을 행합니다. 이때 나온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미소지니, 페미사이드, 즉 굉장히 이론적으로 우리가 일부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이 사용했던 단어가 이제 보편적으로 쓰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 성폭력 관련 단체들도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즉 이제 메갈리아 등장하고 결을 같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자들이 이렇게 무참하게 당할 수는 없으니 여자들도 집단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과 관련된 굉장히 젊은 여성들의 단체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때 해시태그들을 보면 소란의 폐지운동, 미투운동, 스쿨미투, 탈코르스, 불법 촬영, 편파수사, 반대 시위, 뭐 낙태죄 폐지, 반성착취, 포비, 뭐 나중에 6B, 남성 약물 카르텔, 뭐 혹은 N번반 성착취, 뭐 이런 식 반대, 이런 식의 각종 해시태그 운동과 그게 단순히 온라인에서 끝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나오는 집단적 운동으로 번지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배경인데요. 굉장히 이제 사회학적인 질문들인데요. 이 당시 이제 20대 여성들이죠. 주도회 때 20대 여성들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20대 남성의 특징을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연결되는 점에서 생각하면 될 텐데 기본적으로 대단한 성비 불균형 시대에 탄생했다. 우리는 이제 남성 과잉 시대라고 합니다. 90년에 셋째의 성비가 193명, 여아 100명, 남아. 93년에 성비 불균형이 정점을 이루는데요. 요때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결혼해서 첫 번째 아이를 낳을 때 남자 아이를 낳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성 남성 공이 성별로 인한 불안, 이 또아리를 틀고 성장한다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남자아이들은 짝지가 없고 여자 짝지가 없고 여자아이들은 남성들이 많은 곳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강박, 심지어는 태어났는데 엄마가 너 아들인 줄 알고 낳았는데 보니까 딸이더라라고 하는 그 강박, 이런 것들을 속에서 이제 남녀 공이 굉장한 불안에 시달리면서 사실은 성장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직 제대로 한국 사회에서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이 남성 과잉의 시대인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0년대부터 이제 이 신자유주의 질서가 한국 사회를 이제 조각을 하잖아요. 이게 모순적 결합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남아 선호 사상, 남성들이 디폴트인 사회에서 여자아이들이 태어나고, 근데 이제 동시에 또 초저출산 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 복지국가 체제는 형성이 완성이 지금도 뭐 그렇지만 이제 제대로 됐다 보기 어렵고, 그러니까 자녀를 통해서 가족 계급을 재생산하는 사회. 이 속에서 여자아이라도 집안에서는 이제 학습 투자, 교육 투자를 엄청나게 받게 됩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보면 남자아이보다는 적게 받긴 해요, 여전히.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래서 이제 등장한 단어들이 기러기 아빠, 매니저맘, 헬리코പ്터 맘 등등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로 등장했었죠. 자, 여기에 이제 이 신자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개인이 잘하면은 능력 있으면 뭔가 될 것처럼 굉장한 환상을 불러일으켰지만 알고 보면 이제 우리는 586 독과점 체제라고 하는데요. 이 독과점 체제가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불안정한 노동시장이 본격화되면서 이 피해자는 사실상 20대가 됩니다. 계층 간의 희망 사다리가 제고되고, 그러니까 요때 무슨 3포 세대, 무슨 N포 세대 등등 이런 이제 얘기들이 확장이 되죠. 여기에 이제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컴퓨터 기술을 몸에 거의 장착했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이들을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라고 합니다. 실제로 통계상으로 세상에서 가장 빨리 타인과 접속할 수 있는 세대는 대한민국의 20대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이게 이번에 정치적으로 좀 해석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 이제 이때 20대였겠지, 지금 30대 초반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20대 후반에서 보수 정권 9년 시기에 큰 사건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세월호, 뭐 국정화 교과서, 2015 한일합의. 요때 중학생, 고등학생, 뭐 이런 세대예요. 자, 이것이 어떤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추후 정치학이나 사회학에서 좀 고민해야 될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시 페미니즘 이슈로 돌아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진보적 여성 운동의 성과라는 토양 위에 이제 성장했고,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성차별적인 법이나 제도는 거의 없다. 이미 아까도 보셨듯이 알파걸 어쩌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차별 담는 이미 2000년대부터 나왔거든요. 남자들이 차별받지 여자들이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환상이죠. 이게 확산되고,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환상을 심어주고 있는데, 실제로 사회를 진출해 보니까 진출을 시도하니까 여성이란 문제 다시 부딪힌다. 이제 저희들은 이걸 이제 누적된 성차별 구조의 새로운 문화가 이제 다시 결합됐다고 보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취업 차별이나 임금 격차, 승진 차별, 뭐 유리천장, 뭐 여전히 이제 보육의 문제, 자녀 교육 일방적인 책임 부과의 문제, 여기에 플러스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디지털과 관련된 음란물, 성희롱, 성폭력, 뭐 성착취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착종이 되는 이 시기를 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이 여성들이 목도하면서 자랐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위에 제목을 썼지만 이 누적된 차별과 새로운 부정의, 이것들에 분노하는 여성들이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로 미투, 뭐 스쿨 미투, 뭐 해화약 시위, 뭐 각종 여성들의 대규모 집회, 특히 해화약 시위 같은 경우는 단일 토픽으로 가장 많은 여성들이, 그것도 조직화를 하지 않고 특정 단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여성들이 모인 집회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게 2018년에 사실 정점을 찍어요. 낙태죄 폐지까지, 그다음에 N번방 문제까지.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하자면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미투 운동이나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사실상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문제, 누적된 성차별의 문제, 구조적 성차별의 문제, 플러스 새로운 차별의 이슈들을 제기하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여기에 이제 문화적으로도
여성 서사와 여성 콘텐츠가 약진했다. 이제 이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론적으로 볼 때 이 당시가 서구 60년대와 70년대 페미니즘을 주도했던 급진 페미니즘, 그 이후에 이제 급진 페미니즘이 사라지고 문화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시간을 거슬러서 재수입이 되거나 다시 읽히고 의미화됐다는 거예요. 사실 놀라운 것은 7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나왔던 페미니스트 이론서들이 한국에 재번역이 돼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여성 운동들이 이제 확장이 됐던 거죠. 저는 이게 이제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 새롭게 구성된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과 이미 2000년대부터 확장된 교차성 논의가 경합을 하면서 교묘한 방식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단절되기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대남 현상이 등장합니다. 사실 본격적으로 20대 남성을 타겟팅한 시사인의 조사와 연속 기획물이었어요. 2018년입니다. 그러면서 각종 이제 연구소나 혹은 심지어 민주당이나 뭐 이런 데서도 이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작업들이 있었는데요. 2020년에 이제 여성정책연구소가 조사한 것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 우리 사회가 남성에게 불평등하다. 자, 이 두 아주 간단한 질문을 보시면 이제 20대 남성들 물론 30대 초반까지 포함되어 있지만요. 남성들이 여성과 너무나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성별 말고 차별금지법을 한번 얘기해 보자라고 했을 때도 가장 보수적인 게 청년 남성이라고 하는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제 백래시를 정의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한국에 소개가 많이 됐던 수잔 팔루디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 변화나 정치적 변화로 인해 자신의 중요도, 영향력, 권력이 줄어든다고 느끼는 불특정 다수가 강한 정서적 반응과 함께 변화에 반발한 현상을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젠더 이슈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 인종적, 종교적 혹은 섹슈얼리티 문제까지도 이런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기제로 작용한다. 그래서 백래시는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 이제 어떻게 퇴행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인종 문제 백래시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고 연구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이 달성됐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평등의 가능성이 커졌을 때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잠재적 상실에 대한 불안을 가진 사람,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여성 혐오의 정서와 결합해서 이런 현상들을 일으키는 데 이제 기여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최근의 현상을 보시면 뭐 이전 거는 제가 좀 삭제하고 최근 것만 말씀드리면 사실 본격화된 게 2021년 4월 국민의힘발 군가산점제 폐지안이 있는데요. 이걸 민주당 전용기원이 당시에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직후에 이제 공식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7월에 남초 커뮤니티에서 먼저 여성가족부 폐지, 물론 여성가족부 폐지는 굉장히 오랫동안 제기돼 왔지만 아주 본격화된 게 남초 커뮤니티 그때 집중적 포화를 맞았는데요. 이걸 이준석이 딱 받아서 공론화합니다. 정치회장에서. 그리고 이제 안산 선수에 대한 공격이 있었고 제가 오른쪽에도 보지만 이제 GS25 사태라고 하는 홍보 문건에 대한 논란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윤석열 대선 후보가 여성가족 폐지를 공식화하고 그것도 SNS에 폐지라는 아주 간단한 이유나 뭐 근거 하나 없이 그리고 또 더 최근에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그걸 반박하니까 개인적 차별은 있지만 뭐 구조적 차별 없다는 얘기다. 개인적 차별이 없다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데 이 흐름을 보면 남초 사이트 혹은 남초 커뮤니티 출발한 담론이 정치권 혹은 언론으로 가고 다시 언론과 정치권으로 확장되고 이게 다시 남초 사이트로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다시 보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공통적은 아까 헬루디의 말처럼 사실은 잠재적 상실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이게 사회적 문제죠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기존의 편견 그것이 이제 약자에 대한 투사와 편가르기로 나타나고 이게 이제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집단적 마녀 사냥으로 가고 있죠. 왜냐하면 희생양 만들기. 제가 오른쪽에 그림은 사실은 중세 시대에 혹은 근대까지도 이어졌던 마녀 사냥 그림인데요.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성들을 유형화하는 방식도 서구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남성에 순종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 여자, 그러니까 징벌적 분노라고 너스바움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여전히 이제 남성의 성적 욕망을 받아줘야 되는 여성에 대한 이제 편견이 있죠. 그러니까 여성은 육체로서 존재해야 하는 것. 이것에 대한 반발이잖아요. 성폭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하니까 이것에 대한 다시 이제 재반박.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지금 취직도 안 되고 내가 뭐 먹고 살 길도 내 밖으로 뺏는 이런 여자, 그러니까 성공한 경쟁자 여성에 대한 질투심, 시기심 이런 것들이 이제 폭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나가겠습니다. 뭐 결론을 이 거대한 질문,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을 제가 던졌기 때문에 답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 같이 고려해야 될 아주 원론적인 수준이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공의 선을 위해 오랫동안 투쟁했던 이제 역사를 다시 상기하고자 합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죠.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이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에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꿈꾸고 연대하고 세상을 바꿔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집단적 증오, 이것을 최소화할 방안, 희망이나 사랑이나 협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책임. 심지어 아까 우리가 다양성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여전히 강건한 권력과 위계 질서, 이에 기반한 차별 구조를 변화시킬 적극적 정의 추구의 책임. 사실 우리 기성세대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정치 역할이고 사회 역할이고 시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여성운동 전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두 분의 발표를 들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중앙대학교 HK 연구교수로 지금 재직 중이신 강명주 교수님의 토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다양성과 통합 혹은 갈등 패널의 토론자 강명주입니다. 저는 아까 방금 김성규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접경인문학을 아젠다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접경 지역 내에 좀 다양한 문화들이 혼종하고 생기는 갈등이나 경계짓기, 내 편 만들기에 대한 극복과 연대 이런 키워드로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더욱이나 오늘 선생님들 발표 고견들을 듣고서 이렇게 토론할 기회가 주어져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두 분 선생님 발표 전부 다 재밌게 읽고 들었고요. 아직 연구 초기 단계에서 안목이 부족한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공부 기회가 되었습니다. 선생님들 발표 들으면서 궁금했던 것 몇 가지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무지해서 오독하거나 편협한 질문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 좀 저어되는 마음이 있지만 좀 생각을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먼저 김도혜 선생님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김도혜 선생님께서 이제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인 어떤 아시아권 유학생들이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겪는 차별적인 시선이랑 또 그 속에서 이제 그들이 어떤 협상 전략을 펴는지에 대해서 심층 면접을 통해서 밝혀주셨는데요. 굉장히 장기간의 면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굉장히 유학생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듣기에 적절한 연구 방법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좀 이 심층 면접의 대상이 된 학생들이 경상북도랑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서울 경기권이 아닌 어떻게 말하면 조금 더 폐쇄적이고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연구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지방의 경우에 오히려 저숙련 노동의 기회가 많기 때문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조금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례를 이제 설명해 주실 때 유학생들이 토로하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좀 안타까움을 느끼고 구조적으로 분명히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출신국에 따른 차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요. 네, 다만 노동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의 경우에 그 어려움이 어떤 이주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 이주 노동자이기 때문도 물론 있겠지만 실상 이 저숙련 육체 노동에 임하는 사회 초년생이 겪을 수 있는 부당한 대우들이라는 생각이 좀 함께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유학생들이 본국에서의 지위를 떠올리면서 본인 스스로 가지는 어떤 선민의식 혹은 엘리트의식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스스로 이 정체성을 오히려 더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특히 이 사례들 선생님이 이제 언급해 주신 사례들에서 이 학생들의 언어를 보면 이제 뭐 노동시장에서 마주하는 한국인의 수준이 다르다. 뭔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이제 본인도 이제 한국인의 수준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어떤 차별적인 시선을 내가 먼저 받아서 분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본인이 스스로 가진 어떤 그런 엘리트 의식, 본국에서의 지위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돼서 그렇게 이제 차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들이 발현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제가 좀 그냥 개인적으로 좀 편협한 생각으로 인해서 생긴 의아함인데 이게 중도 탈락해서 미등록 위주 노동자가 된다는 점이 저는 조금 의아했는데 상처를 되게 받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등록을 하지 못했다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한국에 남아서 노동자가 되는 그 과정에 대한 좀 궁금증이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김도혜 교수님. 예.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해 주신 거 특히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지방대학교의 학생들을 주로 만나왔습니다. 뭐 이유라고 하면 제가 지금은 덕성여대에 있습니다만 오기 전에 지방대에 있는 대학에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이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방은 좀 특징이 좀 확실히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방에 있는 유학생들이 들어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출신 유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게 좀 특징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베트남이랑 몽골 출신, 그리고 중앙아시아 출신들이 많다는 것도 특징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지방대학에 왜 유학생이 그런 식으로 분포하는가에 대한 연구들도 기존에 나온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지방대학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장학금 혜택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재정적인 메리트가 엄청 큽니다, 사실. 그리고 실제로 들어오는 학생들의 인터뷰를 해봐도 그런 재정적인 메리트뿐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다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거의 대다수가 노동시장에서 경험을 그러니까 노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방대학을 선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다고 해도 솔직히 말해서 과언이 아닐 정도로 노동의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권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그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또 저렴하기 때문에도 더더욱이나 지방으로 유입되는 그 중국 출신이 아닌 학생들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도 큰 원인인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저 역시 글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그 내용들을 분명히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히 방글라데시에서 온 친구 같은 경우는 스스로 굉장히 그 엘리트 의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고스란히 이제 반영이 되어서 한국 사람들의 수준을 나누고 있는 것들을 꼭 그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특히 대학원생에 있는 학생들이 특히나 더 그런 경향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만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험이고 이게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차이점은 젊은 친구들하고 아주 이제 막 들어온 어학연수생하고 그런 차원에서 어학연수생하고 이제 대학원생들의 경험도 약간 좀 분리될 필요가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이거는 제가 아까 산사르의 이야기를 하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덧붙이지 않아서 약간 오해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상처를 받아서 그 학교를 그만둔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만난 지방대학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공부도 물론 중요했지만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학생들이
중요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중요했고 그게 꼭 이 돈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 문화도 배울 수 있었고 또 그 일을 해서 그래서 일부분의 돈을 본국으로 보내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임금 체계가 전혀 수준이 다르니까 본국이랑.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에 학교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딱 이렇게 봉착을 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방향 중에 하나가 그냥 학교를 그만두는 것도 하나의 사실은 옵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들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지방에 오는 유학생들이 다 그만두려고 나오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한 가지는 이제 어학연수생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은 어학연수생에서 이제 학부로 넘어가면 어느 정도 한국 사회에 좀 적응을 하고 한국어도 조금 배우고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네트워크도 형성된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이행이 조금 쉬운데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어학연수생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자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없고 한국어도 부족하고 한국 문화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식의 외부적인 그 압력이 딱 왔을 때 선택하는 이제 대안이라고 선택하는 게 에이 그만두지 뭐 이게 이제 훨씬 크게 올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만큼 주변에 자기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어학연수생의 경우에는 그래서 더더욱이나 통계적으로도 어학연수생의 경우에 학교에서 사라지고 소위 말하는 불법 이제 체류가 되는 경우가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도 훨씬 많은 거를 그렇게 읽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시간이 있다면 우리 강명주 교수님께 보충 질의 시간을 드리시면 좋겠지만 지금 보니까 지금 그럴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예, 강명주 교수님께서 이번에는 이제 이나영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혜 선생님께서 워낙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저는 모두 해결이 됐습니다. 네, 다음 이나영 선생님께 이제 여쭙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어떤 사회 변화와 또 여성운동의 전개 과정의 어떤 전반과 방향에 대한 강연을 이제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되게 들으면서 많이 이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에 저도 이제 강의하면서 특히 이제 최근 한 3, 4년 사이에 부쩍 젠더 갈등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진짜 많은 거를 정말 체감하고 있어서 어떤 갈등을 넘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발전을 이제 위한 시의성 있는 논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미니즘 자체는 이제 사실은 어떤 기존 이데올로기에 좀 대항을 하고 또 여성의 어떤 권리 그리고 주체성을 이제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이론이나 운동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저는 이게 사회의 흐름에서 어떤 우리가 좀 긍정적인 우상향으로 가기 위한 굉장히 필요한 긍정적인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떤 극단적인 부분들이 강조되면서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그 부정적인 감정을 상당히 함의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바깥에 어떤 사회생활을 할 때도 어떤 그냥 페미니즘 자체는 사실 어떤 긍부정이 아니라 사실 오히려 긍정적인 용어에 가까운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좀 부정적인 감정을 함의하는 용어가 돼버린 걸까 하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유독 이게 한국 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대두되는 이유들이 있는지 조금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지는 담론들이 좀 특히 극단적이라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거를 좀 한국의 디지털 문화 또 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랑 관련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아니면 여기에서 어떤 이런 화해나 연대의 어떤 단초를 찾을 수 있을지 조금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마 학생들 가르치거나 연구를 할 때 어려움이 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 내에 제가 이걸 쓰진 않았지만 사실 에브리타임이라는 각 학교마다 있는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페미니스트에 대한 마녀 사냥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오고 갔던 이야기들이 거기 올라가서 다른 이야기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게 또 실제 오프라인의
그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 공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남자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 그런 것 때문에 학교를 중단하거나 한 사례 혹은 병원에 가거나 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 조금 넘어가긴 했지만 특히 코로나 이후 페미니즘이 또 사회적인 어떤 아젠다, 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되면서 20대 여성들의 정신 건강이 굉장히 나빠져서 지금 자살률이 모든 세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 연결이 되고 있고요. 우리 강명주 선생님 지적하셨듯이 한국 사회 특징입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서구는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이론으로서 운동으로서 페미니즘이 등장한 게 18세기 우리가 시작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축적되어 있는 어떤 페미니즘 내부의 영향도 있지만 사회가 근대화가 되면서 이게 평등이라는 개념, 자유라는 개념과 연결해서 이걸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맞닥뜨려서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막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죠. 네, 그게 이제 한 200년 쌓여온 시민의식입니다. 근데 한국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성 운동이라든지 이제 학문적으로는 여성학이라고 또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게 뭐 페미니즘이 뭐 하는 거지 이게 잘 모르는 상태고 사람들이 심지어 제가 여성학을 전공한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 그거 꼭 필요하지 여자들이 요즘 남자스러워서 여자답게 만드는 게 필요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불과 10년 전에도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그건 역설적으로 무지에서 발현된 관용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부정적인 뭐 이렇게 생각도 아예 없었던 거죠. 그게 시야에도 없고 머리에도 없었는데 이게 한국 사회 아젠다가 되기 시작한 시기가 아까도 이제 스님도 정확하게 지적하셨듯이 한국의 디지털 문화, 특히 댓글 문화 이거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댓글 문화로 확산시켰죠. 지난 한 10년간 특히 남초 커뮤니티에서 이게 저는 굉장히 크다.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 온라인상의 혐오나 이런 부분 혹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헤이트 스피치 우리 아까 사실은 이제 오전 시간에도 나왔지만 이제 아주 기본적인 법이나 제도가 한국 사회에 지금 없습니다. 예. 저는 굉장히 큰 패착이다라고 보는데요, 이번 정권에. 그런 상태에서 사실 백래시라는 것은 어느 나라나 어느 시기나 어느 대상에게도 나타났던 현상이고 그것은 특정 집단이 결국은 자기의 어떤 이념적이든 정치적이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특정 집단을 희생양화하고 마녀사냥을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뭐 미국의 대표적으로 1980년대 초반에 신자유주의, 신제국주의 시대에 레이건 행정부가 성소수자와 페미니스트들을 타겟팅해서 희생양화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나온 책이 바로 백렛이에요.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만은 문제는 아니지만 한국 사회 특징은 그것이 2020년 가까운 시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이 디지털 성폭력 혹은 다양한 성착취 문화를 결합해서 이게 아주 큰 특징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다시 처음 질문인데요. 페미니즘은 사실 이념은 아니고 이념이라기보다 저는 어떤 이론이고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출발은 인식론의 문제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의 질문이고 내가 어떻게 이해되는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 함의는 늘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보바르 같은 사람은 그 책을 쓰면서도 자기 페미니스트 아니라고 했던 프랑스에서도. 그러니까 페미니즘이라는 단어 자체가 프랑스에서 나왔고 그 19세기에 그때 여성들은 서프레제트라는 단어도 엄청나게 낙인하게 단어예요. 그러니까 참정권을 하는 주장하고 운동하는 여자들이죠. 그러니까 평등을 지향하는 여자들인데 요즘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낙인화된 단어입니다. 예. 페미니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좌절하지 말고 그런 시기는 결국 백래시가 평등이 도래한다고 시작될 때 오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그것은 또 다른 시기를 지나면 또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역사는 항상 뭐 선행적으로 진보하진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저는 앞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네, 저는 네.
한마디 더 해도 될까요? 예. 저 근데 이제 들으면서 이제 생각난 건데, 저 이제 얼마 전에 학교에서 이제 성평등위원회에서 이제 계좌부를 이렇게 막 붙이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누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다 찢어놓은 걸 봤어요. 근데 그 분출 방식 자체가 너무나 이렇게 폭력적으로 분출이 되는 게 이제 댓글에서 시작해서 그렇게 실생활에 그렇게 분출되는 방식이 뭐 너무 서툴러서 그런 것인지 어떤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의 어떤 여지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저는 뭐 다양한 방식의 차별금지법은 헤이트 스피치 방지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좀 깊게 들여다보면 아까 제가 백래시 근원이 이제 불확실성이죠.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인데 뭐 아시겠지만 두려움이라는 게 특정한 상대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두려움은 저는 두려움보다 그래서 불안이라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20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정서죠. 부모 세대와 같은 형식으로 내용을 갖추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자기의 삶을 어떻게 이어나갈지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특히 코로나 이후 더 확장되고 있잖아요. 이런 불안을 좀먹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 불안을 이용해서 특정 집단을 계속해서 낙인화하는 방식은 이제 정치권과 언론의 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이 만약에 그걸 찢는다는 형태는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죠. 예, 원래 자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사지 않죠. 그러니까 그 왜 그러는가를 들여다봐야 될 기성세대는, 그러니까 그들이 나쁘다가 아니라 왜 그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굉장히 진지한 고민이 특히 기성세대 남성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사회자의 최고 덕목은 시간 준수겠죠. 지금 딱 이제 5분 시간이 남았는데 제가 지금 받은 질문이 두 교수님께 각각 2개씩 있습니다. 질문을 제가 다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발표와 무관한 질문은 개인적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제가 드리지 않고요. 직접적으로 오늘 발표와 연관된 것만 질문을 이제 하나 정도씩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김도혜 교수님께 드리는 건데요. 여성 유학생과 남성 유학생 간의 차별과 갈등 양상에서 차이가 있는 거를 발견하신 게 있는지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코로나 관련된 얘기 질문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 연구가 코로나 이전이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주 짧은 시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그래서 여기선 아직 쓰지는 못했습니다만, 두드러지는 거는 뭐 다 예상하시겠습니다만, 여성 유학생들은 들어가는 노동시장에서 물론 주로 서빙이나 모텔 청소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꼭 유학생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숙련 이제 노동시장에 있는 여성들이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만, 특히 외국인이기 때문에 더 그런 성희롱이나 성희롱적인 그런 성폭력,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근데 이제 이들이 이런 성폭력을 당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되고 누구와 이야기를 해야 될지, 혹은 이걸 입 밖으로 내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어떤 그런 전혀 한국 사회 시스템이나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형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처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지점은 다른 어떤 형태로든 조금 저도 밝히고 싶은 생각이 앞으로 좀 있고요. 그리고 잠깐 시간이 되면 아까 이나영 선생님이 주신 질문에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한국 사회, 한국적 인종주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한국인들이 굉장히 특유하게 이제 서구와 한국보다 낮은, 소위 경제 수준이 낮은 비서구 사이에 스스로를 위치시키는 아주 특징적인 것하고 식민지 남성성하고 비슷한 형태입니다만, 백인이 단순히 동경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또 백인을 가해자의 위치에 놓는 아주 또 재미있는 현상들이 드러나는데요. 제 인터뷰 자료에서는 지금 두 번째 현상 같은 경우는 별로 많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첫 번째 유학생들이, 아시아권 국가 유학생들이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들을 어떻게 등급을 나누고 자기를 어떤 위치에 놓는지를 스스로 이제 한국인들이 나뿐만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어 미국 출신의 유학생들한테 이렇게 대하고 나한테는 이렇게 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관찰하면서 드러나는 양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정리해서 넣으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나영 교수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들 사이에서도 세대 간 차이가 보이는데 젊은 세대 여성들의 움직임이 이전 세대 여성들에게 반대로 차별적인 경험을 하게 만드는 사례들도 보입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짧게 예. 뭐 간단한 질문은 아니지만 예. 그 첫 번째 여성들 간 세대 간 차이 당연히 있죠. 남성들 간 세대 간 차이 있는데 그 다음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젊은 세대 여성들의 움직임이 이전 세대 여성들에게 반대로 차별적인 경험을 하게 만드는 사례들.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의 움직임 때문에 더 네. 연세가 더 있는 분들, 기성세대 여성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뭐 그런 여성들의 주장 때문에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질문은. 그건 좀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미투 운동 났을 때 사실은 그 데이트 폭력 문제도 얘기를 하니까 50대, 60대 여성들이 거기 지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렇게 해서 나도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다 데이트 성폭력이었구나. 그러면서 미투를 지지하고 그리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동조해 왔다. 그런 것에 대한 각성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지금 반대인데 뭐 페미니즘이 자신의 삶에 어떤 차별을 주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예,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자신이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본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선배들의 오랜 노력과 헌신 덕분입니다. 예. 그런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죠. 사람들은 이제 구조 속에서 그게 사라져 버렸죠.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자신이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많은 사람 희생 덕분에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사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는 어떤 착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들의 주장 때문에 기성세대 여성들이 차별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주장 덕분에 자신들이 누렸던 것 혹은 누릴 수 있었는데 못했던 것, 특히 우리 세대 같은 경우 대졸 여성이 뭐 우리 지금 노동시장 문제 취업할 수 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그런 노동시장 문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뭐 두 분 교수님들의 발표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문화 다양성과 관련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세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다시 본부 쪽으로 넘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